자, 갑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요. 458쪽 보시기 바랍니다. 458쪽.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니은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 구조가 나와 있죠. 니은이 바로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요. 자, 그다음에 디귿 보세요. 다음 페이지 디귿. 이거는 뭐죠?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즉 토지나 상가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 계산 구조도 주택일 때와 토지 등일 때 같다 다르다.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도 하나가 아니라 몇 개다? 두 개.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 구조가 458쪽에 나와 있는 거고 토지나 상가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 구조가 어디 나와 있는가? 459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간주 임대료가 뭐가 되어 있고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있고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간주 임대료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런데 시험에는 458쪽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시험에 나온가? 458쪽 계속. 그래서 자 보죠. 일반적인 경우에 계산 구조 보시면은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보증금. 자 이때 보증금은 최소 얼마 초과해야 된다 그래서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과세 조건은 몇 가지야? 두 가지. 3주택 이상 소유 and 3억 원 초과. 둘 다 모두 충족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다 합시다. 5억 원. 3주택을 소유한다 받은 보증금이 얼마야? 5억 원. 그러면 3주택 이상 3억 원 초과했죠? 그럼 과세해죠? 그럼 보증금 얼마? 5억 원에서 얼마 빼라고? 3억 원 빼라고. 동그라미. 왜?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5억 원에서 얼마 빼라고? 3억 원. 그럼 얼마? 2억에 대한 적수에다가 자 동그라미 몇 프로? 60%만. 초과액의 100%를 다 과세하는 것이나 초과액의 몇 프로만? 60%만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적수란 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학교 나올 때 얘기 안 들으시나? 적수는 매일매일 잔액의 합계액이야. 매일매일 잔액의 합계 누계액을 말해. 합계 누계액. 그래서 매일 잔액이 합계액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럼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 원 맨 처음에 집어넣었다가 100만 원 집어넣다가 그 다음에 100만 원 50만 원 또 입금시켰어. 그러면 이때 100만 원 곱하기 일수 이게 바로 그 일수 동안의 잔액의 누계 또 여기다가 150만 원 이제 되겠죠? 50만 원 더했으니까 얼마? 150만 원. 그래서 일수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거 합한 게 이제 거기 나오는 적수가 되는 거고 요거를 나중에 365일로 나누면 바로 하루당 평잔이 나와. 그래서 은행은 이자를 계산할 때 평잔으로 가고 됩니다. 하루하루의 평균, 일일 평균 잔액을 가지고 예금 이자를 계산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수는 매일매일 잔액의 합계이다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더하면 며칠이 되는가? 365일 되죠? 그거를 거기 다시 365분의 1로 곱하니까 360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결국 하루당 평균 잔액이 나오는가? 여기다가 뭘 곱해라고? 이자. 자, 이자율이 작년까지는 1.8%였다가 올해 금리 상승해서 2.1%가 됐어. 몇 프로? 2.1%. 그래서 우리 책에는 몇 프로 돼 있어? 1.8% 돼 있죠? 그걸 고치라고 그랬죠? 맨 밑에 있어. 맨 밑에 1.8% 몇 프로로? 2.1%로 곱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자 상당액이 되는 거죠. 요거를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월세.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임대 부분에서 발생한 뭐를 금융소득 어떡하라? 빼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금융소득 그 밑에 맨 밑에 나왔네요. 밑줄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자, 이때 수입이자 할인료 밑줄 치시고요. 이게 바로 뭐죠? 이자소득이죠. 근데 배당금의 글자가 들어 뭐죠, 여러분? 배당소득이죠. 그럼 아까 제가 이랬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금융소득이랍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거기 해당 이자가 나면 여기서 임대사업부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는데 이때 빼는 금융수익은 뭐를 말한다? 수입이자와 할인료 그리고 뭐 여러분 배당금을 빼라고 해야죠. 자 이렇게 계산한다. 식만 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괜히 봤다라는 생각만 들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59쪽에 이제 주택을 제외한 토지나 상가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 구조가 나와 있네, 여러분. 예, 그래서 거기는 다른 게 우리 아까는 3억을 초과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3억을 빼는 것이 아니라 임대용 부동산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뺀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밑에 뭐 나왔죠? 이제 관리비. 기업 보세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밑줄 여기까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요걸 우리는 뭐라 한다 그러면 관리비랍니다. 관리비. 그럼 요 관리비는 누가 먹는가? 임대업자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하라 그 얘기죠. 근데 거기 니은 전기료나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밑줄. 이거는 돈 낸 거죠. 공과금 낸 거니까 얘는 임대업자가 먹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총수금액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과금 낸 거니까. 예. 다만 거기 또 이런 말이네. 납부액이 즉 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지급받은 금액보다 어떻게 하면 작을 때는 그 초과 금액을 총수금액에 어떻게 하래? 다시 더하래. 자, 공과금으로 납부액 80 적어. 80. 저나 납부액이 얼마를 가정하고 80. 그 다음에 지급받은 금액 임차인한테 받은 금액은 얼마다고? 100. 그러면 납부액이 받은 금액보다 적은 거죠. 무슨 말인지 몰라? 납부액을 얼마로 적으라고? 80이라 적고 지급받은 금액은 얼마로 적으라고? 100이라고 적으라고. 그러니까 돈 받은 건 얼마인데 임차인한테 돈 받은 거는 100인데 실제 공과금 납부한 금액은 80이란 얘기야. 그럼 100 받아서 얼마 냈고 80 냈으니까 얼마 남았어? 20. 이거는 누가 먹은가? 임대업자가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말만 어렵지 말. 그래서 납부액이 지급받은 금액보다 어떻게 할 때? 적을 때에는 동초과 금액. 그래서 요 문구상으로 보면 조금 헷갈리니까 실제 공과금 납부한 금액은 얼마고 80인데 임차인한테 받은 금액은 얼마라는 얘기야? 100.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요걸 표시하는 거잖아. 납부액이 뭐보다 지급받은 금액보다 어떻다? 적을 때 그 적은 금액 얼마? 20. 요걸 어떻게 하라? 총수익 금액이 어떻게 하라? 산입하라 그 얘기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관리비는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 누가 받았으니까? 임대업자가 먹었으니까. 다만 실제 뭐 한 거는 실제 납부한 공과금은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이거는 돈 냈으니까, 실제 납부했으니까. 그러니까 관리비로 받은 건 100인데 실제 납부한 건 80이야. 그럼 얼마? 20은 과세 대상을 포함하는 거죠. 얼마만? 20만. 외우는 거 아니야. 다 아는 거야. 임차인한테 받기를 관리비는 얼마 받았는데 100을 받았는데 실제 전기요금, 수도는 공과금으로 납부한 건 얼마라고? 80. 그럼 아직 얼마 남았어? 20. 그걸 누가 먹었어? 임차인한테 돌려줬어? 안 돌려줬어? 안 돌려. 그러니까 임대업자가 먹은 거니까 이거는 과세대상 소득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포함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낮았죠. 공동주택. 아시다시피 뭐 아파트, 뭐 상가, 다 오피스 다 뭘 받아요? 관리비. 월세 말고도 또 받아. 관리비가 더 커. 어떤 데는. 근데 그 관리비는 용도를 몰라. 이거를 입주자 대표 아줌마가 먹는 건지 관리소장이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인식을 명확히 해야 되네. 이 관리비 용도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디로 가는지. 근데 뭐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관리소장이나 그냥 입주자 대표가 좋다 쳐먹는 거죠, 그냥. 많아요, 여러분. 진짜 부지기수야. 못된 인간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자,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 4번 보험 차익 있죠. 자, 보험 차익은 정상적이야, 비정상적이야? 비정상적.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 차익을 말하는 거야. 뭐 생각하라고 여러분? 해당 사업용 자산 손실. 화재. 그냥 저거, 화재 저거나. 불났다! 그러면 뭘 받아? 보험금 받을 거 아니야. 자, 필요경비 나왔죠?
자, 필요금은 사업소득과 같이 해당 연도 밑줄 해당 연도 총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합계. 시험에는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아. 근데 실무 나가면 여러분 이걸 잘 봐야죠. 어디까지를 필요금을 잡을 거나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참고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있죠.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는 거, 이 계산 구조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볼 건 아니야. 이거는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시험에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오면 틀리면 돼. 그렇다고 이걸 맞추겠다 하면 여러분 이제 더 다음 주 또 안 나오는 거죠. 모처럼 나왔는데 더 어려운가 하니까 에이씨 안 나올래. 이 세법은 달래가면서 해야 돼. 참 더러 죽겠어. 민계공은 쉬우나 어려우나 그냥 오는데 세법은 그냥 살살 달래가면서 그냥 쉬워요 하면서 그냥 달래주면서 해야 돼. 엠병을. 조금만 어려운 거 나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냥 빽 갖고 안 나오고 또 여참 안 나와 우리는 세법 시간에. 애가 아파도 꼭 세법 날 아파. 이상하다. 알 수가 없어. 예. 어제 얘기야. 그래서 어제 누가 안 왔길래 전화가 그랬지. 왜 안 왔어? 딱 그랬더니 애가 아파갖고요. 애 아프니 내가 어떻게 알아? 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별표 원칙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별표 하나. 자,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 지사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는 다음에 구분에 따른 나를 수입시기를 한다고 했죠. 여러분 예배는 보지 마시고요. 원칙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뭐에 의해서 계약이나 뭐에 의해서 관습에서 지급일이 어떻게 돼? 정해져 있을 때는 밑줄 그 정해진 날. 이 날이 뭐랬어요, 여러분? 약정일. 저거나 약정일이야. 그 다음에 계약서 등에 정해져 있지가 않대. 그때는 지급을 받은 날.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요거는 실제 현금 수입일을 말하는가? 실제 현금 계약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요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상에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적혀 있겠죠. 매달 월세 얼마를 며칠에 지급한다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매달 10일 날에 100만 원을 100만 원을 월세로 뭐 한다?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다 그 얘기야. 그럼 우리 세법은 언제? 요 적혀진 언제? 10일 날에 실제 받았는지를 묻지 않고 묻지 않아. 그냥 받은 걸로 보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1년 치면 여기 10일에다가 월 100만 원에도 얼마를 12개를 보면 얼마? 1200만 원을 올해 받은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연체가 됐어. 3개월 연체가 됐어. 그래도 우리 세법은 연체와 관계시 없이 무조건 1200을 다 받은 걸로 보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약정일이야. 그러니까 약정일에 수입한 걸 본다서 실제 돈을 받았는지를 묻지 않고 묻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에 이런 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그 얘기야. 적혀 있지 않으면 이건 예배인 경우죠. 혹시라도 적혀 있지 않았을 때 어떡할 거냐. 물론 적혀 있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적혀 있지 않을 때는 우리 세법은 대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대안을. 안 적혀 있대 계약서에.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뭐 한 날? 실제 받은 날. 그 의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급을 받은 날은 뭐야? 실제 현금 수입일을 말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61쪽에 이제 결성금과 2월 결성금 나왔죠. 요거 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 결성금 의미부터 합시다. 결성금은 이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뭘 계산할 때?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익 금액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 밑줄. 이게 바로 결성금. 한마디로 결성금 이렇게 문구 보지 말고 그냥 뭐야? 마이너스 손실 난 걸 말하는 거죠. 손실. 벌은 금액보다 쓴 금액이 더 많다고. 그게 여러분. 그래서 총수익 금액보다 뭐가 더 큰가? 필요경비가 더 큰 거죠. 벌기는 100을 받았는데 쓰기는 120을 받았대요. 이런 환장하는 거죠. 이거 남 얘기 아니야. 공인중개사 얘기야. 진짠데? 그래서 총수익금에서 필요를 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과세 대상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필요경비를 얼마 들었는데 100이 들어갔는데
2번 1년 내내 번 거는 80이란 얘기야. 그럼 얼마야? 20에 마이너스 발생한 거죠. 이걸 말한 거죠.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결손금.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올해 3건의 소득이 있었는데 한 건은 100의 이익이 발생하고 한 건은 20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 건은 10의 이익이 발생해서 그래서 내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것은 3건의 소득이야. 3건. 그럼 3건 중에서 2건은 이익을 받고 한 건은 손실 본 거죠. 그래서 결론 나는 손이익은 얼마 여러분? 90이죠. 순수하게 벌어들인 금액 얼마다고? 90. 그러면 이때 이거 무슨 금액? 손실 금액. 손실 금액은 다른 이익금에서 뺀 거죠. 빼란 얘기야. 근데 요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결손금이라 표현한 거죠. 그래서 다른 종합소득금에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이 금액을 어떻게 하라고? 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구분 돼. 일반적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면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공제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로 소득을 하는 얘기야 그는? 얼마로 하는 얘기야? 20을 빼지 말라고. 그럼 얼마 되는가? 110이죠. 그럼 커지는가? 소득이 적어지는가?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발생한 거면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거일 때는 이 결손금이 어디서 발생한 거면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하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우대해서 이때는 뭐하라? 공제하라 그 얘기야. 빼라 그 얘기야. 그럼 빼면 얼마로 되는가? 소득세가 90으로 신고가 되는 거죠. 그럼 과세 대상 금액이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죠. 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거 적어놔. 그래야 정확한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업하다 보면 항상 이익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잖아. 뭐가 발생할 수도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자, 근데 이때 주택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때 공제를 할 때는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그래서 우리 아까 종합소득세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 2배사 근연기였죠. 근데 지금 결손금은 어디서 발생했죠? 사업소득에서 발생했죠. 그러면 2배사, 사업에서 발생해서 결손금이, 그럼 그 다음에 뭐야? 근, 연, 기. 여기도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뭐 2배가 되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2배사 근연기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것이 그 2배사 근연기. 자, 아까 우리 이거 했잖아. 2배사 근연기 했죠,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서 결손금이 발생했죠. 그럼 요 금액을 빼야 되는데 어디서 뺄 거냐 그야. 어디서 빼라면 이제 근로소득 있으면 여기서 빼라는 얘기야. 근로소득이 없다고 그럼 어디서 빼라? 연금소득. 여기도 없다? 기타소득. 여기도 없다? 그럼 어디서 빼라? 이자소득. 여기도 없다? 배당소득. 빼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공제 순서야. 네. 그럼 제가 왜 이것까지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제가 안타까운 말을 들을 때가 많은데 우리 세법 교수님은 세법이 어렵대.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와. 그래서 하는 거야. 어렵게 나오니까. 옛날 시험 문제하고 지금 시험 문제 수준 자체가 달라,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붙으신 분이 괜히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데 100교시 1년씩 하고 그래. 나 그냥 3개월 만에 후딱딱 해줬어. 까불지 마라 그래. 그때 문제하고 지금 문제 같은 줄 알아? 수준 자체가 달라요. 수준 자체가. 이게 세법 같은 건 공인회계사한테 물어볼 문제가 세무사한테 물어볼 문제가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는 거 툭툭 나온다니까 지금. 그래서 세법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 그러면 정말 답답해요. 그 속으로는 그러죠 저야. 하지 마세요. 그 어려운 걸 왜 해. 근데 여러분 민계공 세법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민계공 다 하고 있잖아. 그러면 세법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 민계공만큼은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순서 보세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2배사 근연기 외워두라고 그랬죠? 외우는 게 좋아, 우리. 저는 물론 무조건 외웠지만은. 그럼 여기서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그 다음 어디? 요놈, 요놈, 요놈. 순차적으로 공제하라 그 얘기야. 근데 당해년도에 공제를 했는데도 남아있어.
다른 데서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소득이 있어. 결손금. 요건 다음 연도로 넘어가.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걸 뭐라는 거야, 여러분? 2월 결손금이라는 거야. 그러면 2월 결손금 여러분 해석상, 결손금인데 전년도에 공제를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다음 연도로 넘어온 금액을 말해. 2월이란 말이 2월 자체가. 여러분, 우리 오다 가다 뭐, 눈물의 2월 재고전 뭐, 이렇게 막 써있잖아. 뭐, 50%, 80% 가서 보면 그지 같은 옷값만 갖다 놓고, 뭐. 지금 입을만 하면 뭐 그냥 죄가 다 나오죠? 전 순진해갖고 사람이 전 참 정말 의심을 못해요. 그래서 뭐 땡처리, 그래갖고 뭐 90% 거의 뭐, 그래서 가서 보면은 입을만 한 거 보면은 뭐야? 제 가격이야. 또 나 흥분했다. 아이씨. 그래서 눈물에 2월 재고인지 같아 내가 눈물 흘리고 오죠? 2월. 그래서 2월이란 말은 다음 연도로 뭐한가? 넘어오는 걸 말해. 그래서 전년도 해결한가 못한가? 못한 거. 자, 그러면 2월 결손금인데 2월 결손금은 책에 나와 있죠, 거기. 특징. 일단 얘는 10년간은 2월 공제갑니다. 10년 이내에 2월 공제입니다. 몇 년? 10년. 예전에 5년이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5년 동안만. 그래서 올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음 연도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 발생된 소득에서 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뭐 하라는 얘기야? 빼라 그 얘기야. 그럼 과세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만큼 줄어드는 거죠. 올해 손실 본 것을 다음 연도 이익이 났을 때 소득세를 까주기 때문에 원래는 환급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플러스면 내니까 마이너스면 돌려받으는데 과세관청은 돌려주는 걸 싫어해, 좋아해? 싫어해. 안 돌려주겠다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돌려야 되지만 돌려주지 않고 내가 나중에 너한테 뭐가 있으면 받을 게 있으면 그 받을 때에서 이걸 빼줄게 그 얘기야. 이해하시나요? 이걸 뭐라 한다 그러면 2월 결손금. 자, 몇 년? 10년인데 요것이 아까처럼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이냐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냐에 따라서 공제 여부가 달라져. 그래서 요게 2월 결손금인데 어디서 발생한 거? 토지나 상가 등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요 2월 결손금은 요거는 사업 소득에서만 어디서 발생했으니까 사업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니까 사업 소득에서만 공제를 받는가? 거기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가? 그런데 어디서 발생한 것은 주택 임대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공제를 해주는데 사업소득은 물론이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했던 저 뭐 근연기 200 그대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과 주택 임대업으로 구분했을 때 결손금과 이율했는데 최근에 시험에 어디까지 나왔냐? 결론 낼게요. 최근에 시험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결손금에서 주택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하는가?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가? 어쩌면 왜 이렇게 어린 것까지 하냐고 그러는데 정말 밀어버리고 싶으냐? 시험에 나오니까 하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마무리 짓고요. 자, 우리 잠깐 문제 한번 보죠. 472쪽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2번 보세요. 요거는 제가 지금 만든 문제예요. 왜? 개정된 규정을 물어보기 위해서. 자, 문제 2번 보죠. 다음 중 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임대소득에는 부동산은 물론 부동산상의 권리,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자, 조강권자 또는 떡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뭐함으로써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포함한다. 맞죠? 그래서 부동산은 물론 부동산상의 권리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뭐 채굴에 관한 권리 이거 다 과세 대상 소득이다. 그 얘기죠. 2번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역권과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무슨 소득이야? 사업소득으로 본다. 맞아 틀려? 맞죠?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을 때야? 있을 때는 어디로 가는가? 기타소득. 3번 한 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밑줄 한 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뭐예요 여러분? 비과세. 단
나왔다. 뭐 고가주택, 국외주택, 무조건 과세, 뭐에 관계없이 주택수가 관계없이 1주택 관계 있어 없어? 없죠. 자 4번 이때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어느 날 현재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밑줄 실지거래가의 합계의 밑줄 6억 원 밑줄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몇 군데 틀렸어요? 밑줄 친 2군데 틀렸다고. 2군데. 그래서 6억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여러분? 9억 원이죠. 그리고 실가가 아니라 뭐야? 기준시가라고 그랬잖아. 실가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 그랬어? 양도소득세 나온다 그랬잖아. 자 5번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총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밑줄. 이게 바로 뭐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이죠. 얼마 이하? 2천만 원일 때는 이때는 뭐 종합과세나 14% 분리과세 등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 요거 5번 저거 2019년 신설된 내용이죠. 올해부터 적용하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순진한 문제였냐. 4번 봅시다. 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봅시다. 1번 밑줄 국외 주택 무조건 과세죠. 그래서 거기 뭐야?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맞는 말이죠? 국외 주택 무조건 과세야. 그리고 국내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국내 주택수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랬죠. 자 2번 3주택으로서 법령에 따른 소유주택을 아닌 것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 2억 원인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에 산입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얼마? 3억 원 3주택 이상 소유, 3주택 이상을 뭐 하면서 소유하면서 엔드죠? 그래서 받은 보증금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 되죠. 3억 원 초과. 조건 몇 가지 여러분? 그렇죠. 저는 좀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요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뭐일 때야 이거? 주택일 때야. 그죠? 주택일 때. 근데 제시된 조건 보세요. 3주택은 맞았죠? 예. 그리고 보증금은 얼마인데 3억 원 초과인데 여기는 뭐를 제시했어? 2억 원이니까 조건 충족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냥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죠 뭐. 근데 여기는 뭐 했으니까 산입한다 해서 맞아서 틀렸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근데 거기 이런 말 있죠? 가르고 닫고 뭐라 됐어요 여러분? 소형주택 요거 갑시다. 요거 아까 설명 안 드렸네. 자, 주택수 계산할 때 뭐는 제외한다? 소형주택. 요 놈은 2021년 말까지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제외. 근데 사실은요, 실무 나가면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즉, 여기서 소형주택은 전용 면적을 했을 때 얼마? 40제곱미터. 올해 개정된 거죠? 작년까지는 60이었어요. 그러다 올해 더 줄어들었어. 그래서 전용 면적이 얼마고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 시가는 얼마? 작년까지는 3억 원이었다가 올해는 2억 원 이하로 줄어들었죠. 역시 조건 몇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 여러분. 조건 몇 가지, 2가지를 모두 충족한 소형주택일 때는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외하세요. 그 얘기야. 근데 실무 나가면 이런 게 중요하죠. 좀 이런 걸 잘 이용하면은 여러분 간주임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런 주택 조그만 거 이거 요즘 실무에서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요런 40제곱미터 이하하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주택? 원룸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래? 뭐 그런 거 있잖아. 고시택 원룸 뭐 이런 거. 그래서 면적이 얼마이면서 40제곱미터 이하면서 뭐 기준시가 2억 원인 주택에 요 조건에 해당한 주택은 3주택 이상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따질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올해 2019년도 개정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만큼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019년도부터 개정돼서 적용하는 규정이다 보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세요. 3번. 자, 2주택가. 자, 보세요. 2주택이에요. 그리고 몇 개? 2개의 상업용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2개의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답니다. 지금 473쪽 문제 4번이 3번 보고 있어? 네. 그래서 2주택가 2개의 상업용 건물 소유자가 다 뭐를 받았대? 보증금을 받았대. 보증금. 아, 월세 지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자, 보증금을 받았을 때에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산한 간주임대를 사업소득 금액에 계산이 받는다. 맞아, 틀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뭐일 때는? 주택일 땐 33이잖아. 33이야, 33이 아니야. 33이 아니잖아. 2주택이니까. 조건 충족해서 못했어. 못했죠. 그러니까 간주임대를 계산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죠. 왜? 33이가 아니니까. 근데 뭐는? 상가는 묻지마 무조건 과세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간주임대일 때 뭐가 나오면 주택은 꼭 뭘 확인하세요? 33이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러나 상가 등 주택을 제외할 때 무조건 보증금 받았다. 무조건 뭐야? 과세. 명쾌하게 기준을 딱 잡으셔야 돼.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주택일 때는 간주임대로 모일 때만 33일 때만. 그러나 토지나 상가 등 주택을 제한 부동산일 때는 33이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이야. 무조건. 여러분 중에 보면 이렇게 밤새면서 공부하고 오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그냥 계속 졸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 마음은 이해가 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밤잠까지 설쳐가면서 공부하면 안 돼. 최소한 수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됩니다. 막 밤새면서 막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막 잠이 안 오고 막 공부하면 삘 받을 때 있잖아. 그 삘 받고 하고 그래도 한 며칠간 죽는 거죠. 거리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 밤새지 맙시다. 밤새지 말고 최소한 몇 시간은 잔다? 4시간은 잔다. 자, 그러면 됐고요. 4번 볼까요? 4번. 주택 임대 소득이 과세가 되는 고가주택은 어느 날 현재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기준시가 따졌죠? 9억 원 초과. 이게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당연히 비과세 배제. 자, 4번, 5번.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을 지급받은 금액.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뭐야? 관리비. 자, 이때 이 관리비로 받은 금액이 공공요금 납부액을 어떻게 할 때? 초과했대. 자, 그럼 헷갈리면 여러분 그냥 써봐. 숫자를. 지급받은 금액 100, 공공요금 납부액 80, 그럼 초과하는 금액 얼마? 20. 요거는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하는가? 산입하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뭐 별거 있어. 쥐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5번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28회 거네요. 약간 수정했어요. 자, 28회 수정했어요. 갑시다. 1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에 대여죠. 공익사업가가 관련된 지지 나왔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되죠. 어디로 가야 되니까? 기타 소득하니까. 이건 실제 나왔던 거고요. 2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어디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예. 3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승금. 나왔잖아. 결승금. 재정 나왔어. 그래서 한 거야, 시험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어린 것까지 하냐고 그래. 아주 정말 묻어버리고 싶어. 나오잖아. 시험에 나오니까 한다고. 그래서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에 계산할 때, 자, 아까 공제해준다고 그래서 안 해준다 그래서 해준다 그랬잖아. 결손금은 주택인지 주택 외인지를 구분하셔서 주택일 때만 공제주고 주택 외의 부동산에 공제를 안 해준다. 그 얘기야. 자, 4번.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만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 임대를 받았을 경우 14%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다. 자, 요거 아까 주택수 안 했네, 요거를.
자, 우리 몇 주택 소유죠, 여러분? 1주택 소유면 뭐야, 여러분? 비과세죠. 자, 이때 주택수 빼먹었네. 아까 설명할 때. 잠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457쪽 잠깐 한번 보실게요. 457쪽. 주택수 계산이 시험에 나와요. 가끔가다. 이렇게. 자, 그러면 457쪽 보면 1주택자 여분제 주택수를 계산할 때 첫 번째 무슨 주택이면 다가구 주택, 밑줄 다가구 주택. 그럼 몇 개의 주택으로 봐라? 한 개의 주택으로 봐라. 한 개의 주택. 무슨 주택이니까? 단독주택이니까. 다가구 주택 우리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해요? 단독주택 분류해요? 단독주택.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개 주택이다. 이게 맞는 말이야. 근데 혹시라도 뭐가 됐다면 구분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뭐다? 각각. 근데 지금 현행법상 지금 구분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건 현행법에서 그런 거 우리 세법은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세법에서 모든 법을 다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일단 세법은 뭐를 보는데 1주택으로 보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뭐가 된다면 구분 등기가 되면 그때는 뭐다? 각각이다. 그겠죠. 이거는 양도소득세 그대로 나오죠. 양도소득세. 저거 옆에다가 양도세, 종부세 똑같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나 다가구주택은 몇 주택을 봐라? 1주택을 보는 게 원칙이야. 자, 2번. 공동소유주택이 났죠. 자, 주택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사람이 몇 명이야? 2명인 거죠. 2명 이상인 거죠? 그럼 이때 밑줄 여기는 지분이 가장 큰 자죠. 그럼 요거 잠깐 볼까요? 자, A주택을 있는데요. A주택이 있는데 요거를 갑이 60%, 을이 40% 이렇게 뭐 하고 있다고 여러분? 공동소유하고 있대요. 공동소유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때에 이렇게 공동소유는 A주택을 누구 거로 볼 거냐? 그 얘기예요. 누굴 거로 볼 거냐? 그러면 이때에 어디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는 누구의 주택을 보라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럼 지분이 가장 큰 자 누가? 갑이죠. 갑이 주택을 보고 을은 주택을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 거죠. 다만 지분이 같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지분이 같을 때.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밑에 있죠. 그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몇 명? 2명 이상인 경우, 즉 지분이 같은 경우죠. 즉 50대 50.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원칙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각각의 소유로 봐라.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이면서 그들이 합의해서 그들 중 1인을 귀속죄로 뭐 했으면 정하면 그때는 그 정한 자의 소득으로 보겠다 그겠죠. 이런 거 어디서 볼 수 있냐? 갑을이 50대 50으로 갖고 있는 거죠. 부부지간에 50대 50으로 갖고 있는 거죠. 주택 하나를. 그러면 이때는 지분이 같으니까 한 사람의 주택을 볼 수 있어 없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갑을 각자 하나씩 보는 거죠. 근데 이때 갑과 을이 합의를 봐갖고 을 거로 하겠다. 그럼 을 거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60대 40으로 나오면 지분이 구분이 돼 안 돼? 되잖아. 그럼 이때 누구 거로 보라고? 갑 거로 보라고. 이해하셨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나오면 50대 50 나면 구분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럼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각각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보라고. 이해하셨죠? 근데 이 갑과 을이 합의를 봐갖고 합의한 사람 거로 하겠다. 그러면 그 합의한 사람 소득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실무 나가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남편 명의로 50%, 처의 명의로 50% 남편은 회사를 다녀. 남편이 회사 다닌다고. 그럼 남편은 무슨 소득이 발생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죠. 그럼 이럴 때에 그 어떤 걸로 보는가? 50대 50이면은 다른 사람의 소득을 보는 게 유리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뭐 하면 합의한 제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일 때고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각자의 1주택을 봅니다. 각자의 1주택. 그래서 똑같은 하나의 공동소유주택인데 부동산 임대사업소득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이
공동주택에 대한 판정 기준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 이래서 어렵다고. 세법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부동산 이렇게 60대 40을 갖고 있다 가정하면 부동산 임대소득 누구로 본다고요? 갑의 주택 본다고. 누구 걸 본다고?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러면 지분이 작은 자 을은 주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근데 어디서는 종합부동산은 양도세는 이때는 누구 걸 본다고? 각자의 1주택을 본다고. 각자의 1주택으로. 이제 자꾸 좀 공부하다 보면 세목간 비교를 좀 하셔야 순간에 헷갈려. 왜? 자꾸 이제 알아가는 게 많은데 이게 어디서 그런 거지 순간에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런 걸 대비해서는 자꾸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여기 누구죠? 부부. 앞에다 전화 부부죠, 부부. 부부 각자가 하나씩 갖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라? 합산해서 소유 계산하래. 자, 무슨 의미인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여기는 부부 가불이야. 자, 갑은이 A주택을 가지고 있고 을은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 B주택을 갖고 있어. B주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때에 자, 요거는 여기서 뭐 하고 있고 거주를 하고 있고 요걸 뭘 줘서 임대 줘서 뭐가 발생해? 월세. 그래서 항상 우리 과세 대상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월세죠. 자, 그러면 이때에 이 월세는 과세냐 비과세냐라고 판단하라고. 자, 항상 우리 소득세는 누구 별이야? 소득자별, 개인별이야.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그럼 갑은 몇 주택 갖고 있고? 1주택, 을은 1주택. 그래서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을이 요걸 임대 줬죠? 그럼 얘 과세할 거냐 비과세할 거냐 라고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부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합산하라고요. 그러면 이때 부부는 1주택, 을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몇 주택으로 보라고요? 2주택으로 보라고요. 그러니까 1주택 소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과세다고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이런 걸 여러분 실무 나가면 여러분 다 실무 나가면 다 이렇게 사례야, 사례. 법조문이 아니라 실무 나가면 다 뭐야? 사례로 얘기해, 사례로. 그럼 이 사례가 해당 법조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본인이 판단을 못하면 이제 그만해야지 뭐. 전화 걸어야 되겠죠? 예.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결론,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할 이때는 어떻게 하라? 주택수를 계산할 때 합산하세요. 그 얘기죠, 합산. 자, 그래서 요거 좀 마무리하고. 그러면 다시 어디 우리 했죠? 우리 아까 어디 했어? 474초. 문제 4번이죠. 자, 보죠. 부부가 각각 주택을 몇 채씩,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어. 그때에, 자, 여기서 1주택을 뭐하고, 임대하고, 요때 받은 금액이 얼마 돼?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 맞았어요? 1,800 나와있나요? 예.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을은 몇 주택을 임대했지만 1주택을 임대했지만 부부가 각자가 쓰는 이때는 몇 주택으로 보는가? 2주택이죠. 그러니까 비과세 적용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뭐 하는가? 과세. 과세를 했는데 문제는 얘가 1년 동안에 받은 금액이 얼마니까? 1,800. 그러면 여기 뭐 걸린가?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이죠. 그럼 얘는 과세하더라도 뭐야? 14% 분리과세와 무슨 과세? 종합과세 둘 중에 뭐를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 얘기겠죠. 그럼 이때는 뭘 선택해야 돼, 여러분? 14% 분리로 가야 돼? 종합으로 가야 돼? 응? 14% 분리로 가는 게 유리한 거죠? 왜 1,800이건 1,200을 초과했으니까 적용된 세율이 몇 프로야? 15%까지 적용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분리가 선택하라고. 여기 얼마 이하가 나면 1,200 이하가 나올 때는 그때는 뭘 선택하라는 얘기야? 종합과세. 왜? 이때는 6% 세를 적용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누진세율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워요, 세법은? 근데 이거는 보면 이렇게 제 경험상은 상대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 유난히 세법이 잘 안 맞는 분들 계신 건 계신 것 같아. 난 그냥 생각하기가 싫은 거야, 자체가. 그냥 짜증나. 일단 선생이 짜증이 나니까 과목도 짜증나는 거야, 일단은. 선생이 잘생겼어 봐. 그냥, 해갖고 그냥 오지 말래도 올 텐데. 우리 올해도 안 오죠.
그래서 그런 성격은 있어. 그래서 뭐 어쩌어 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또 뭐 1차과 또 나는 민법이 좋아. 그 어떤 분은 또 학계도 자기마다 다르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뭐 상대성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뭐 시험에 붙으려면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힘들더라도 힘내시고요. 5번. 5번 보죠. 임대 보증금의 간주 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뭘 차감한다면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 배당금, 유가증권 처분 이익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밑줄 수입이자와 할인료가 뭐죠 여러분? 이자소득. 수입 배당은 글자도 뭐죠? 배당소득. 여기까지만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유가증권 처분 이익은 그 임대료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익에 해당이 돼야 안 돼? 안 돼. 이걸 답으로 요구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왜 틀렸냐면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뭐야 하나다? 금융소득인 수입이자와 할인료와 수입 배당금까지만 인정이 되고 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7번이에요. 요거 한번 잠깐 봅시다. 1번 보죠. 이거를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이 계셔요. 아주. 특히 이렇게 기본 강의를 충실하게 듣지 않는 분들 이런 질문은 많이 하는데 자 보죠. 1번 임대한 과세기간 종료 현재 기준시가가 10억 원이 1주택으로서 부수토를 포함하여 임대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자 밑줄 몇 주택이 됐어? 1주택. 근데 지금 이거는 1주택을 임대했다고 그랬죠? 근데 어쨌거나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율 현재 얼마? 10억. 밑줄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잖아. 그죠? 고가주택이니까 무조건 다시 뭐로 바뀌어? 과세. 과세가 사업소득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자, 근데 이게 또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나왔냐? 10억 원인데 자 1주택을 임대했어. 1주택을 임대했어. 근데 얘가 기준시가가 얼마짜리야? 10억짜리야. 그리고 뭘 받았어? 전세금을 받았어.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오네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 경우에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없다. 이렇게 나왔네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응? 과세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대. 맞는 말이야? 자, 1주택을 임대했어.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과세는 1주택 임대야, 1주택의 소유야. 지워버렸네. 1주택을 뭐 하는 사람? 소유하는 사람이야. 자, 근데 여기는 소유주택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만, 주택 몇 개 써? 임대. 자, 그런데 그거에 관계없이 얘가 얼마? 기준시가 10억. 그러니까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무조건 뭐 하는가? 과세죠. 주택수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과세죠. 근데 과세를 하는데 뭘 받았어? 전세 받았잖아. 월세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럼 주택일 때는 전세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무슨 조건 충족해야 돼? 332. 332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 과세소득이 없죠. 맞는 말이죠. 요즘 문제 이렇게까지 나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어렵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뭐 어떻게. 자, 다시 한번. 주택을 임대했을 때 뭘 받으면 전세금은 소득이다, 소득이 아니다. 소득이 아니다 그랬잖아. 돌려줘야 돼. 다만 뭐일 때만 3.3일 때만 3.3일 때는 그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 항상 주택에 대한 뭐가 나면 전세금이나 보증금 나면 뭘 확인하라고 빨리 3.3인지 확인하라고. 3.3이가 아니면 과세를 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안 하고 뭐만 봐도 월세만.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요거 바꿉시다. 우리 마음대로 바꾸면 돼. 임대 보증금을 또 받고 뭐도 받았어? 월세도 받았어. 이게 가장 현실적이죠? 자, 그러면 이때 과세 대상 소득은 없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이때는 과세 소득이 있어 없어? 있잖아. 월세는 무조건 과세잖아. 그러나 뭐는 보증금은 관주임대 과세해 안 해? 안 하죠. 왜? 3.3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주택이 나왔다. 주택일 때는 무조건 뭐일 때만 한다고? 3.3이면 된다고. 3.3이.
33이 아니면 보증금 전세 과세해 안 해? 안 해. 그냥 뭐만 과세하라고? 월세만 과세하라고. 근데 이게 주택이 아니라 뭐라면 상가면 그때는 33이고 나발이고 있고 없고 월세와 보증금 무조건 다 과세하는 거죠? 예, 구분하셔야 됩니다. 명쾌하게 기준 잡으셔요. 예.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양도소득세 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